안녕하세요. IBK 기업은행 필기시험 NCS죠. 2019년 상반기 최신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해설 강의를 수강하시기 전에 제한 시간 내에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반드시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요. 풀어보시고 점검 차원에서 강의를 도움받아서 보완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최근 상반기 시험 문제의 유형을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고 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은행권이죠. 그래서 은행권 기업이다 보니까 은행 보험 이런 등등의 지문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NCS 평가 영역 중에 10개 영역 중에서 6개 영역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원 관리 능력, 그리고 정보 능력과 조직의 능력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은행 실시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관련, 보험 관련, 약관 그런 어떤 지문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요. 카드 서비스 등의 이해 문제, 독해 문제겠죠.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사내 규정 등 공문서 이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철학, 금융 등 비문학 지문, 비문학 지문에 대한 이해, 독해, 추론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리 능력을 보시면 일단은 응용 수리에 해당하는 것들은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소금물 농도 관련해서 이제 응용 계산, 이제 비례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도표와 관련된 자료 해석, 수치 계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상품 관련, 은행권이기 때문에 원리금 문제, 원금과 이자의 총합계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보시면 전형적인 유형들이 다 출제가 됩니다. 참거짓 유형, 명제 추리, 상황 추리, 순서 묻는, 조건에 따라서 어떤 순서와 배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들, 그리고 모순되는 것들을 좀 발견해 가면서 논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자원관리 능력도 보시면 자원관리 능력은 크게 시간, 예산, 물적, 인적 자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죠. 전형적으로 회의 일정 같은 문제, 시간 관계겠죠. 그다음에 출장을 갔을 때 최단 거리 및 도착 시간, 시차 관련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 관리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경비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정보 능력을 보시면 엑셀, 정보 능력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에서 가장 중요하게 출제되는 엑셀 프로그램, 요건 좀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바코드 묻는 문제, 바코드, 이것도 정보 처리죠. 그다음에 도메인 주소 관련 문제가 나옵니다. 자, 조직의 능력은 경영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내부 외부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기업의 어떤 현재의 상황들을 분석해내는 분석 도구, 스왓이죠. 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부서별 역할 문제가 업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좀 등장하지 않았지만 조직도와 관련해서 조직 체계 이해 능력과 관련 조직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결제 양식과 관련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능력에서 4가지의 하위 영역들의 대표적인 유형들은 다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갈 텐데요. 강의는 12개 문항들을 총 5회 분량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죠. 제가 각 문항별로 지금 앞서 NCS 문제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의사소통 능력에서 문서 이해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독해입니다. 자,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독해 관련해서는 제가 정한 용어니까요. 용어는 그냥 보시면 되고, 방식, 그 다음에 독해를 해가는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해를 하는 방식은 정방향으로 독해를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방향으로 독해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쌍방향으로 진행할 수가 있겠죠. 자, 정방향이라는 것은 당연히 제시문을 문제를 먼저 읽은 것은 다 전제로 하고요. 제시문을 통해 선택지로 가는 겁니다. 자, 제시문을 꼼꼼히 읽고 선택지에서 이제 정오를 판단하거나 이런 것들이겠죠. 방식이겠죠. 역방향은 당연히 선택지를 먼저 보라는 얘기입니다. 선택지를 먼저 보고 제시문을 찾아서 가보자라는 방식으로 제가 정한 용어입니다. 쌍방향은 제시문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키워드 중심으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선택지로 갔다가 해당되는 제시문을 발췌해서 판단해 보시는 방법 이렇게 있을 텐데 당연히 우리 NCS에서는 시험 시간에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방향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제시문을 다 분석해서 가는 거는 사실은 적합성이 좀 떨어지죠. 실전에서.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이건 이제 제시문의 성격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선택지로 막바로 가셔도 되는 경우에는 막바로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에 각 문단의 키워드 정도가 좀 눈에 들어온다라고 하시면 키워드 정도 파악하신 데는 몇 초 안 걸리거든요. 1, 2초 정도면 되니까. 키워드 판단하시고 선택지 갔다가 해당되는 제시문으로 발췌해가는 이런 방식을 좀 통해서 부단히 연습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을 한번 하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해설 강의를 해보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지금 크게 뭐 3개 문단이 나와 있습니다. 글을 참고하여 판단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요.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키워드를 봤더니요. 첫 번째 문단에서 조직된 기사 뭐 이런 말이 딱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각 문단에서 웬만하면 연역적으로 좀 앞부분에 그 문단의 그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 주장 내용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작된 기사가 뭐 일컫는다, 뭐 정의에 관련된 부분이 쭉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문단 또한 조작 기사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을 봤더니 조직 기사를 만드는 이번엔 목적 이런 것들이 딱 눈에 들어오시면 좋겠죠. 정의, 목적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보면 조직 기사를 실제 기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조작 기사와 실제 기사라는 것에 단어가 등장하고 있고 그것에 구별하는 어떤 유의점 이런 것들이 서술되어 있겠다라고 추론, 예측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선택지로 바로 가십니다. 바로 가보실게요. 첫 번째, 조작 기사는 정치 경제적 분야에서 상대방을 음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짓 기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관련된 거죠? 조작 기사의 정의와 관련된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키워드로 봤을 때 1번과 2번 문단 쪽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문단에 전체 혹은 일부분이 사실이 아닌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 말고요. 지금 두 번째 문 정의니까 이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정의는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마치 사실처럼 가장해서 쓰는 것인데 그러나 여기 역접이죠. 그러나 모든 조작 기사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셔도 1번 선택지를 옳다고 보기엔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리고 후단에 보면 좀 뒤에 보면 뭐 개인 만족을 위해서 뭐 드물게 특정 이슈 풍자, 비판 목적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선택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일부 내용이 조작되었으나 핵심 전달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 지금 일부 내용이 조작되는 거죠. 요건 사실이죠. 조작 기사를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첫 번째 문단에서 전체 혹은 일부분이 사실이 아닌 정보로 만든 뉴스도 조작된 기사다라고 제시문에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 선택지도 옳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작 기사를 인식하는 기준이 달라 개인이나 지역에 따라 조작 기사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의 한번 내용을 근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요. 맨 마지막 부분 보이시나요? 조작 기사에 대한 인식과 기준은 사회나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다양하다라는 얘기고 근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3번의 선택지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선택지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있고요. 이런 것들 표시해 가면서 이제 학습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하죠. 최신 기사에 대한 기사 내용은 최신 사건에 대한 기사 내용은 조작되지 않은 실제 기사인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선택지에 나와 있는 실제 기사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럼 아까 네 번째 문단에 키워드 체크했던 네 번째 문단 실제 기사가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여기 지금 날짜 확인하기, 뭔가 기간에 관한 부분이니까요. 시간. 오래된 뉴스가 게재되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최신 사건에 대한 적절한 뉴스라고 볼 수 없다라고 돼 있지. 최신 사건에 대한 기사 내용은 조작되지 않은 실제 기사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치 않다라고 4번 제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정답 3번. 그 근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의사소통 능력의 문서 이해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경제 현상과 비슷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현상, 이것도 뭐 이제 비슷한 거니까 동그라미 쳐서 알맞은 거 찾는 거다라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제시문의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 쭉 보시면 뭐 외출할 때 조합원들이 타가 쿠폰을 사용을 하는데 3장씩 나눠 갖고 사용할 때마다, 그죠? 의뢰할 때마다 한 장씩 주기로 했는데 너무 적으니까, 이 장수가 너무 적으니까 먼저 의뢰를 받아서 그 쿠폰을 많이 보유했을 때 사용하려는 기대 심리가 생기죠. 그럼 결국 다 모든 조합원들의 가정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 쿠폰이 거의 유통되지 않고 각 조합원의 장롱 서랍에 보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시문에 등장한 조합원들의 타가, 그죠? 타가 의뢰 쿠폰이 바로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뭐죠? 통화량과 의 비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통화량이 너무 없죠. 통화량이 없으니까 경기가 침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수요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에 관한 내용으로 이 제시문을 우리가 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여기 선택지의 3번, 통화량 부족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된 경우다라고 같은 현상을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도 보시면 의사소통 능력에 이번에는 빈칸에 해당되는 어떤 추론이죠. 그래서 문서 작성 능력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시문도 조금 깁니다. 지금 문맥상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제 각 문단에 또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실체 진실 발견은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충분한 오류가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 문장에서도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첫 문단의 핵심은 이쯤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술의 오염이 가능하다. 진술의 오염이 가능하다. 그죠? 오류 가능성이 충분하니까 일단 진술의 오염이 가능하다라는 것에서 첫 번째 문단의 키워드를 잡으시고요. 두 번째 문단은 가시죠. 자,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얘는 지금 진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허위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뭐 완벽하게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인식관념과 해석 방향에 영향을 받거나 그에 따라 굴절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유.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은 뭐냐면 진술 오염. 그죠? 진술 오염의 원인이나 또는 이유에 대한 부연 설명쯤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문단 가시죠. 지금 목격자의 왜곡된 증언, 딱 이 단어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진술이 오염된 진술의 한 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제 보시면 피고인의 허위 자백입니다. 그러면 지금 3번 문단과 4번 문단에서는요. 첫 번째 문단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진술의 오염이 가능하다. 즉 오염된 진술에 대한 사례 2개의 문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러한 연구 결과가 뒷받침하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서 빈칸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추론해내야 되는데요. 지금 선택지를 싹 이 정도 체크하시고 선택지를 보시면 1번부터 3번까지는 전부 허위 자백이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허위 자백. 그리고 마지막은 오염된 진술이죠. 자, 여기서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이러한 연구 결과라는 것이 바로 이 해당 문단에 그 피고인의 허위 자백으로 그 오판을 발생시키는 어떤 그런 경우의 수, 백분율, 퍼센트, 비율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냐? 아니죠. 앞서 목격자의 왜곡된 증언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도 뭐 이렇게 60% 이상이 잘못된 증언에 해당된다. 그래서 잘못된 유죄 판결을 많이 했다. 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연구 결과. 그래서 허위 자백에 해당되는 이 4문단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결론 내리시는 것은 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선택지는 4개입니다. 5개가 아니라 4개죠. 그럼 선택지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 허위 자백에 대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셔서 이것이 옳고 그른 것 판단하시는 것에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요. 허위 자백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목격자의 왜곡된 증언까지 포함된 전체의 결론, 필자의 결론을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된 진술 자체가 법관의 사실 인정의 오류를 발생시킨다. 그렇죠? 예, 목격자도 그렇고 피고인의 허위 자백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넓은 결론을 추론해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확인하실 필요 없습니다. 허위 자백은 좀 제한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의 선택지가 옳다,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4번 문제 보시면 여전히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문서 이해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지금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하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중간에 서두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그 해설 강의이다 보니까요. 이론 부분은 제가 필요한 것들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풀이에 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점 여러분들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3개의 문단이 남아 있고요. 화학 반응에 대한 부분이네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 장벽을 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일단 첫 문단의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쯤 가시면 에너지 장벽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죠. 에너지 장벽을 낮추는 것은 증가시키고, 그죠? 낮춘다는 것은 화학 반응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높인다는 것은 감소시킨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대 관계를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문단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또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바로 촉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장벽을 높이는 물질을 화학 반응에 높이를 조절하는 물질을 촉매라고 하고요. 에너지 장벽을 낮춰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서 활발하게 하는 그것을 정촉매, 장벽을 높여서 화학 반응을 낮추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부촉매가 있다라는 거죠. 정촉매는 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부촉매는 이제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지금 촉매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죠?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촉매 사용, 그죠? 적절한 촉매 사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생산 공정에서 반응의 온도를 높여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세 번째 문단 가시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러나 반응하는 분자들이 복잡한 구조를 지닐 경우는 어떻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반대되는 얘기가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기 바로 가겠습니다. 자, 기억 보시죠. 부촉매는 화학 반응의 속도를 감소시킨다. 예,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그렇죠? 장벽을 높이니까 장벽을 높이면 화학 반응 속도를 감소시킨다. 그죠? 이게 계속 이어져 오셔야 돼요. 논리가. 그죠? 장벽을 높여서 화학 반응 속도를 감소시킨다. 누가? 부촉매가.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복잡한 구조를 지닌 분자들 아까 보셨죠? 예, 그래서 이거 키워드는 각 문단의 뭐 첫 번째 문장 정도 아니면 독특한 단어 이런 것들은 체크하고 선택지나 보기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구조를 지닌 분자들 간의 화학 반응 세 번째 문단이겠죠? 에너지 장벽이 촉매에 의해 조절되지 않는다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보시면
촉매 투입만으로 반응 속도를 조절하기 어려워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촉매의 기능이 완전히 재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지 절대 조절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뭐가 영향을 미치냐면 충돌 방향성, 분자들의 충돌 방향성이 촉매 기능을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절되지 않는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던 니은 보기는 당연히 적절치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 시 온도를 올리면 에너지 장벽이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온도 부분이 아까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문단에 있었죠. 반응로의 온도를 높여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적절한 촉매를 사용하면 그러면 이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과 더불어 적절한 촉매의 사용이 부과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뭐 에너지 장벽이 낮아지면서 뭐 비용 절감, 그다음에 생산성 높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학 반응 시 온도를 높이기만 하면 에너지 장벽이 낮아지냐? 그렇지 않다라고 디귿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린 것만으로 정답은 1번으로 확인이 되세요. 자, 이런 것들은 간간히 문제에서 선택지 소거법을 제가 쓸 텐데요. 충분히 활용 가능하십니다. 4개뿐이니까요. 5개면 이렇게 획기적으로 싹 사라지진 않지만 선택지가 4개다 보니까 선택지 실전 문제 푸실 때는요. 지금 학습 차원에서 이제 웬만한 보기들은 다 검토를 하겠지만 실전에서는 뭐 딱 보고 1번 맞고 니은 틀리네. 기억 맞고 그러면 1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담이지만 디귿 그 보기를 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온도를 높이면 그죠? 온도를 높이면 지금 온도를 높이죠. 반응 속도 증가하죠. 자, 보세요. 제가 색깔을 좀 한번 달려 볼게요. 그러면 온도를 높여요. 그럼 반응 속도 증가하죠. 증가하죠. 그럼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여기죠. 증가한다는 것은 에너지 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해서 꼬리 물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장벽을 낮아진다. 이거 디귿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 수험생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에너지 장벽을 낮추는 것은 화학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뒤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논리학에서 이제 후권 긍정의 오류라고 하죠. 뒤집어서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에너지 장벽을 낮추면 화학 반응 속도가 증가되는데 화학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에너지 장벽을 낮추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거죠. 기타 등등의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화학 반응 속도가 증가했다고 에너지 장벽을 낮춘다라고 거꾸로 논리를 받아들이시면 실전에서도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주의하셔서 디귿 선택지 같은 경우는 논리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으로 뭐 가려지니까 충분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5번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사소통 능력의 문서 이해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안 쭉 계속 나오죠. 의사소통 능력이. 자, 5번 보도록 하죠. 혁신 성장 혁신 성장 전략의 내용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기에 적절한 것입니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보기에서 옳은 것 모두 골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네 번째, 5개 문단이네요. 그게 좀 쪼개진 거 보면 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뭐 AI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 정도만 보시고 이번에는 오히려 거꾸로 보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보기 볼게요.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여 빅데이터 활성화를 활용도를 높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선택지에서 어떻게 해요? 공공 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단어가 어디 있는지, 빅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죠. 쭉 보시면 쭉 이렇게 스키밍 하시는 거죠. 훑어보기를 쭉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빅데이터 활성화가 보여요. 그죠? 예, 탁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 경제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그대로 100% 제 지문에서 언급한 표현은 아니지만
공유 경제 기반 구축, 공유. 그죠? 뭔가 데이터를 공유한다, 개방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개방하여 활용도 높인다에 가는 적절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는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를 보도록 하죠. 나 선택지를 보시면, 보기를 보시면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컨트롤 타워 이런 것들. 그러면 뭔가 이 지금 혁신 성장 전략이 굉장히 많이 다양한 기관들이 지금 협업으로 뭔가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내용을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세 번째 문단인가요? 이게 6개 문단이네요. 들어간 게 좀 있네요.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주무부처 중심으로 만든 민간합동 TF, 그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러 다양한 분야의 주무부처들이 이 전략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표현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라는 것은 중심 기관으로서 이제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예. 그래서 나도 적절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다 보도록 하죠. 능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과 투자. 여기죠. 능력 있는 인재 양성. 예, 이게 키워드죠. 능력 있는 인재 양성. 그럼 뭐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바로 밑에 보시면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핵심 인력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라니까 당연히 투자를 아끼지 않고 거기에 활발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단기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해서 가시적인 효과. 이런 부분도 좀 뉘앙스가 안 좋죠. 단기적 성과. 지금 예를 보시면 거의 뭐 5년 이상의 어떤 중장기적, 그죠? 오는 2023년까지. 그 뭐 중장기적의 거시적인 어떤 전략 상황에서 단기적인 가시 효과를 보이겠다. 이거는 찾아볼 수도 없어요. 라의 내용은 제 지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라가 빠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 1번. 가나다가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죠. 6번 문제 의사소통 능력의 문서 작성 능력에 해당하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 글의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어휘는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IBK 기업은행 NCS에서는요, 어법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탁 묻는 문제는 잘 출제되진 않습니다. 지금 이 6번 문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법을 기반한 문제이긴 하지만 제시문의 내용만으로 정답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언어 형상을 형식화하는 것을 규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동질적인 언어 능력을 전제로 하는 생성 문법에서는 규칙은 필수성을 갖는다. 필연적으로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죠. 법칙이. 그럴 때 다음 예를 보세요. 그럼 뭐 잡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입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쭉 이렇게 있고요. 덥네요. 예,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비읍이 자음, 니은 앞에서 미음으로 바뀌는 의문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규칙을 나타낼 수 있는데 쭉쭉 보시면 얘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언어 공동체에는 균질적이거나 동질적이지 않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1, 2문단을 통해서 언어의 규칙의 필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그것에 예외적으로, 그죠? 예외적으로 한 가지만으로 발음 이게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혼동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마지막 보시면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요소들 때문에 실제 언어 현상이 필수적이지 않아. 그러면 한 가지만으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좀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예에 해당되는 어떤 선택지의 단어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발음과 관련된 부분이죠. 읽어, 읽으니, 읽었니, 그죠? 요 2번의 읽고를 보시면 저는 지금 이제 얘를
읽고라고 발음하죠.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얘를 읽고라고 발음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읽고. 예. 나머지는 이제 뭐 이거, 뭐 이근이 그러면 뭔가 이게 그 뭐죠? 데워지는 상황의 단어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죠. 근데 이제 읽어. 나머지 세 개는 예외가 없는데 요 2번 선택지만이 이렇게도 발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주변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예. 그래서 이제 2번 선택지를 딱 골라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어법 문제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제가 어떤 배경 지식을 말씀드리지 않고 일단 정답을 가려내는데 제시문의 내용만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학습하시는 차원에서를 보시면 여기 지금 요 의문 현상 요거를 뭐라고 하죠? 자음 동화 중에서 비음화라고 하죠. 비음화. 네, 이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비음화가 어떤 거냐라고 설명드린다면 지금 자음, 비읍 이게 파열음이죠. 파열음. 대표적인 파열음이 뭐 기역, 디귿, 비읍, 피읍, 그다음에 키역, 티읕, 뭐 그다음에 쌍벽, 그죠? 경음, 된소리, 쌍격, 쌍디귿, 쌍비급, 쌍비읍. 이런 따위의 자음, 파열음이 대표적인 비음인 니은과 미음과 이응이죠. 예. 그 중에 이제 비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비음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발음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준 발음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준 발음법의 11항을 보시면 얘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문하고 단서로 구성되어 있어요. 본문하고 단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의 내용이 뭐냐? 겹받침 있죠. 겹받침. 뭐 리을 기역, 그다음에 리을 미음, 리을 비읍 이렇게 있죠. 그런 것이 다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났을 때 이 뒤에 받침 소리가 나요. 이게 본문이에요. 근데 단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겹받침 리을 기역 중에서 얘가 그 뭐죠? 기역을 만나면 그 다음에 뒤에서 자음 기역을 만나면 그때는 얘를 리을로 발음해라고 예외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준 발음법에 근거할 때에도 지금 나머지 1번, 3번, 4번은 예외 없이 예외 없이 그죠? 요쪽에 지금 적용이 되는데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양쪽에 걸쳐 있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뭐 여기 이제 리을 기역 같은 경우 말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어떻게 되죠? 읽을 때 얘를 지금 막다 이렇게 되죠. 막다. 네, 뒤에 받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젊다 그러면 젊다 이렇게 되고요. 밟다 그러면 밟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의 예시를 보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여기 리을 기역에서 기역 만나는 거, 요게 지금 여기 읽고를 보시면 돼요. 읽고. 그리고 여기 된소리 나는 이 경음하는 예외 없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얘를 근거 삼으시면 안 됩니다. 얘를 근거 삼으시면 안 되고 발음이 이렇게 받침이 앞에 거 뒤에 거 혼용이 된다. 얘는 혼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문법 관련이라 조금 설명드리나 요거 부연 설명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는데 요거 참고해 보시고 이런 것들은 제시문에서 선택지 읽어서 이게 혼용 가능성 있는지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전에서 판단해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여전히 의사소통 능력의 문서 이해 능력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설명이니까 X 표시 딱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선택지 먼저 볼게요. 1번은 공자, 2번 공자, 3번 공자 묵자, 4번 묵자. 대상, 선택지의 주어 부분에서 공자와 묵자가 이렇게 갈리는 상황들을 먼저 확인하신 후에 그러면 공자는 어디 있고 묵자는 어디 있냐 찾아보시면 되겠죠. 지금 첫 번째 문단에 공자는 이래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묵자는 세 번째 묵자에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 공자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 문단에서 그다음 묵자는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서 찾아보겠다라고 방향성을 좀 가늠하신 후에 선택지 들어가 보도록 하죠. 공자가 강조한 예는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자 부분이니까 쭉 스키밍 하시면서 얘의 근본 목적은 사람들의 신분과 그 의무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결정함으로써 나라의 도덕적 기초를 부여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맞죠. 자, 공자의 분군신신 부부자자, 그죠? 네. 임금은 임금답고 뭐 이런 거죠. 윤리사상이 아닌 정치 철학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자니까 일문단을 보시고 이 단어가 나와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이게 딱 보이네요. 그죠? 군군신신 부부자자. 근데 지금 제1원리로라고 되어 있고 공자의 정명사상이 바로 위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 철학자로서의 강한 불만에서 표출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다 지금 일관돼 이렇게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윤리사상의 정치 철학으로서, 그렇죠? 정치 철학자로서 강조한 표현이기 때문에 당연히 2번도 맞다라고 근거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공자와 묵자는 두 철학자 모두죠. 모두 정치 철학을 설파하면서 하늘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 하늘의 뜻. 예. 찾아보도록 하죠. 하늘의 뜻. 지금 대동이라는 것은 천의와의 합치. 예, 이미 보입니다. 그리고 천인합일. 예. 하늘의 뜻이죠. 공자는 해당이 되고요. 자, 묵자 보도록 하죠. 묵자 보시면 지금 보시면 천지에 통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천지에 통하고 건립하고자 하여 상동서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지에 통한다. 뭐 하늘의 뜻, 그죠? 하늘과 땅인데 하늘의 뜻 헤아려야 한다. 예, 당연히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치한다. 자, 4번 보죠. 묵자는 모든 인간은 어질고 평화로우며 타인의 희생을 기본으로 하므로 누구나 정치 지도자로 선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묵자니까 2번, 3번 문단 중에 하나겠죠. 타인의 희생을 기본으로. 그런데 보시면 묵자는 지금 뭐 선출해야 한다. 뭐 이렇게 지금 맨 마지막에 문장이 보이시면 4번 선택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 전에 여기를 보셔야 돼요. 묵자는 누군가가 4문단의 두 번째 줄입니다.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천하가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현명한 자를 추대하여 뭐 이렇게 선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희생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것도 틀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타적이냐? 아니 이기적이다. 그죠? 자신의 이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시문의 근거를 정확히 쓰시면 됩니다. 누구나 정치 지도로 선출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여기 틀렸죠. 4번. 1, 2, 3번 또 맞았고요. 다. 근데 4번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요거 혼동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지금 뭐 차별 없이 빈부 귀천에 차별 없이 선출되어야 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그런 등용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 지도자를 어진 자면 제한이 있는 거예요.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서 내용과도 좀 그냥 다 열어주자라고 한다면 그건 모순되는 거죠. 그렇죠? 이기적이니까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혼란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 그 어떤 장치를 통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 기준 자격 즉 어진 것이 해당이 된다면 그때는 차별을 두지 말자라고 어떤 제한적인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뒤에 후단도 안 되죠. 누구나도 어울리지 않아요. 공부 차원에서 하나씩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 4번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8번 문항 가보도록 하죠. 8번 문항도 의사소통 능력의 문서 이해입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부적절한 거 X 표시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1문단은 지금 쭉 보시면 여기 이쪽이 딱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국소냉각이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정지되는 거예요. 어떠한 움직임도 없고 의식 활동도 정지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바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체크할 게 정확히 1년 동안 진행이 된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맨 마지막 A 지역은 3년, B는 4년, C는 5년마다 국소냉각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현실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어쨌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소냉각이 막 끝난 지역의 사람은 국소냉각 이전에 자신이 관찰하던 다른 지역이 갑자기 달라졌음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자기가 국소냉각이 시작된 지역에서는 이미 올 스톱인데 다른 지역은 뭐 계속 개발이 되고 변화가 되고 하니까 깨어났을 때는 의식이 없다가 깨어났기 때문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죠. 예. 첫 번째 선택지는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지 보겠습니다. 국소냉각이 진행되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의 왕래는 가능하므로 모든 사람의 의식 활동이 정지되는 때는, 자, 모든 사람의 의식 활동이 정지되는 때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A 지역은 3년, 4년, 5년 주기가 있죠. 그리고 1년 동안 진행이 되죠. 그렇다면 A 지역은 어떻게 해요? 플러스 1년, 그죠? 이제 반복되는 주기를 따져볼게요. 1년이 정지가 되는 기간이니까 그걸 반영했을 때 A는 4년, 그 다음에 B는 5년, C는 6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간들의 어떤 최소 공배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최소 공배수는 따져보면 얼마인가요? 60인가요? 그죠? 6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60년마다는 어떨까요? 세 지역 모두 의식이 정지되는 때가 돌아온다. 60년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3번, 4번 어렵지 않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번 보시면 돼요. 해설지에 보시면 이게 3, 4,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 정지된 기간을 반영해서 4, 5, 6년의 최소 공배수 정답은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9번 문제는 의사소통 능력의 문서 이해 능력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올바르게 이해한 것은 동그라미 치시고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문단만 보죠.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대량의 에너지 소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딱 보시자마자 어때요? 지금은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상황이 달라졌구나 라고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냥 선택지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중국의 경우 에너지 효율이 2015년도에 5.6% 좋아졌다. 중국이에요. 중국 단어 찾아보시죠. 중국 단어. 그러면 중국을 보시면 지금 뭐 데이터도 나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중국이 여기 있죠. 중국 정부. 찾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 단어를 빨리. 중국 정부가 2015년도에 발표한 실질 GDP 성장률, 전력 소비량 증가율, 뭐 요 정도까지밖에 나오지 않았고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골라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국가들의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면서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과 전력 소비의 관계가 기존과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되었다. 모든 국가들 한번 보시길까요? 지금 네 번째 문단에서 모든 국가, 이런 것도 이제 단어를 통해서 이제 찾는 거예요. 모든 국가가 나왔냐? 모든 국가가 구조적 변화에 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끝. 여기까지. 모든 국가가 그 변화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 보도록 하죠. 1차 산업이 중심인 국가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1차 산업이라면 여기 보이죠. 1차 산업보다는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로서 이런 것들이 현상이 나타났는데 1차 산업보다는이에요. 1차 산업이 아예 없다가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추론할 수가 없죠. 유추할 수 없죠. 자, 4번이 정답인데요. 경제 성장을 하면서도 전력 소비가 감소한 선진국도 있다. 그렇죠? 이 첫 번째 문장의 결론인 거죠. 그죠? 그래서 선진국들은 그렇고, 그러니까 1차 산업이면 보통 이제 선진국보다는 그 후진국 쪽에 가까운 산업 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 쪽에 이런 예전에 일반적인 상황들의 인식이 변했던 상황을 초래한 그런 선진국이 있다라고 4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거는 똑같이 가시면 돼요. 이쪽 부분을 보시면 되죠. 자, 4번 보시고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독해 문제예요. 자, 10번 보시면 마찬가지. 의사소통 능력의 문서 이해 능력이죠. 자, 환율의 속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X 표시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세 개 문단이 보이죠? 키워드만 한번 보도록 하죠.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중기적 관점이다. 그리고 단기적 관점이다. 이런 것들만 확인하신 후에 바로 선택지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택지 1번 가시죠. 자국 통화의 환율은 상대국 물가 수준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보이시나요? 해당 국가와 상대국의 물가 수준 변동을 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네, 당연히 맞는 얘기죠. 네, 영향을 서로 받는다, 결정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보도록 하죠. 환율은 미래 예측이 아닌 실제 특정 경제 상황의 변동이 있어야 그에 연동해서 변동한다. 미래 예측? 과연 그럴까요? 자, 지금 단기적 관점에서 볼게요. 중기적 관점은 안 나오고요. 단기적 관점에서 지금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오죠. 그럴 때 셋째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각종 뉴스도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변화를 통해 단기 환율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뉴스라는 것은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미래 예상.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매스컴으로 그 루트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래 예측이 아닌 이쪽이 틀린 거죠. 그래서 2번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3번과 4번 선택지는 마찬가지로 그 체크만 해보도록 할게요. 3번은 지금 단기적 관점에서 보시면 첫째, 이쪽이죠, 이쪽. 여기에 근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수출 경쟁 관계에 있는, 그죠? 관계에 있는 나라의 통화가 절하될 경우 악화로 이어지고 외환 공급이 감소된다. 4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죠. 11번 마찬가지 의사소통력의 문서 이해 능력입니다. 독해 부분이죠. 자, 얘도 키워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공공기관 경영성과 평가가 1문단의 핵심 키워드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가 결과의 어떤 등급,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가의 항목인데요. 경영관리 계량 지표와 주요 사업 계량 지표, 비계량 지표, 이런 것들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선택지 바로 들어가죠. 자, 1, 2, 3, 4번을 보시는데요. 지금 여기 공기업 이렇게 있죠. 그럼 1번, 4번 같이 보세요. 네, 같이 보시고요. 물론 이제 두 개가 다 맞을 수도 있고 두 중에 하나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잘못 판단한 거. 예, 이거 제가 놓쳤네요. X 표시하시고요. 자, 그럼 공기업이 어디가 나오느냐라고 보시면 돼요. 공기업으로 여기 네 번째 문단이 바로 공기업이죠. 예, 네 번째 문단에 공기업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돼요. 지금 1번 볼게요. 경영 성과 평가는 경영 관리와 주요 사업 항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영 관리 항목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요 사업 항목 평가가 됐죠. 그래서 1번은 어떻다? 옳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바로 갈게요. A 공기업의 경우 계량 지표를 기준으로는 경영 관리 항목보다 주요 사업 항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냐라고 보시면 당연히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18점 계량 지표에서, 그 다음에 주요 사업은 22점, 얘가 22점, 얘가 18점. 그러니까 당연히 더 높다. 예, 맞는 표현이죠. 자, 2번과 3번이 남았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비계량 지표예요. 비계량 지표. 그럼 비계량 지표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라는 것을 보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쭉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비계량 지표의 경우에는 여기 막 이렇게 보이죠? 계량 지표만으로는 경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 우리가 사용을 한다. 그죠? 경영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들을 정성적으로, 그죠?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아주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선택지도 옳다라고 보시고 정답 3번으로 추려지겠네요. 자, 3번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계량 지표의 경우 난이도 평가를 바탕으로, 여기 조금 애매해요. 난이도 평가라는 건 등장하지 않아요. 네. 글로벌 실적 비교 항목을 선정하게 된다. 여기 보시면 3번에 보면 여기서부터 쭉 보시면 지금 주요 사업 계량 지표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기 어디에도 난이도 평가라는 건 항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3번 옳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강의 마지막 문제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력의 여전히 문서 이해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은 IBK 기업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내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 X 표시할게요.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러면 사실 여기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셔도 되는데요. 딱 그냥 선택지에서 그 뉘앙스가 풍겨요. 윤리 실천 테마, 윤리 경영 실천하는데 적절한 주제가 될 수 있겠죠. 프로그램 될 수 있겠죠. 청렴 계약제 좋습니다. 클린 카드제 좋죠. 네, 다 청렴과 관련된 그런 거잖아요.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이거는 상관없잖아요. 윤리 경영 실천 프로그램과는 관계가 없죠. 물론 세부 내용을 보셔도 되는데 이런 것쯤은 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앞서 IBK 기업은행의 그 상반기의 출제 유형까지 살펴보느라 조금 다소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저는 다음 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